2020년도 대한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 저희 특별 강연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강연은 저희 대한조선학회 이신영 부회장님께서 직접 사회봐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오늘 두 번째 강연은 한국성급 이형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형철 회장님은 1981년에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1988년에 한국성급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부터 한국성급 제24대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우리 이형철 회장님도 40년째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한국 조선 산업의 발전과 한국 상급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선학회 김현수 회장님으로부터 그 강연 특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할까? 사실은 제가 지금 현업에 그렇게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무는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표제 같은 제목을 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발전과 한국 성급의 역할. 사실은 한국 성급이 1960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그 타 성급에 비해서 역사가 한 100년 내지 그 최초의 성급인 로이드보다 200년 뒤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급의 기술 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 성급보다 많이 초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한국 조선에 얼마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자신이 가진 어떤 여태까지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나름대로 좀 한국 성급의 역사가 짧지만 어떻게 한국 조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해 왔는가를 나름대로 제 경험을 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 한영 사장님하고 하는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 발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한영 사장님께서 쭉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조선이 최대로 많이 수주를 했을 때가 아까 11년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2008년도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전 세계 조선이 엄청난 호황이었죠. 그때 조선 수주량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전 세계 운항 선대의 50%가 신조선 발주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운항 선대의 10% 이하, 지금 한 7% 정도로 제가 남은 걸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선 수주 잔량이 우리 전 세계 해운 조선 역사상 가장 적은 지금 네 번째로 올해 조선 수주량이 전 세계 해운 조선 역사상 네 번째로 적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리만 터지고 난 다음에 이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이제 지금 어떤 새로운 연료 때문에 신기술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 조선 수주 잔량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건 수주액을 왼쪽에 있는 건 수주액을 비교를 한 거고요. 오른쪽은 수주량을 비교를 한 건데 지금 중국 조선소로 보시면 중국 조선소는 벌캐리아 수주 잔량이 굉장히 많고 한국 조선소는 LNG 수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한국 조선은 벌캐리아는 거의 수주가 없고 LNG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딴 거 보시면 유조선 부분은 수주량이나 수주 가격이나 지금 수주량으로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보시면 중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의 양으로 보면 좀 비슷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수주량으로 보면 수주량이 지금 데드웨이트 토네지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가격으로 보면 중국 조선소가 어딥니까? 컨테이너선은 조금 더 지금 수주량이 많은 것 같아요. 가격면으로 보면. 제가 이제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냐면 지금 저희 국내 조선소가 벌캐리아를 거의 지금 안 짓고 있죠. 근데 전 세계 지금 운항하고 있는 선대 현황을 보면
전 세계 상선대가 지금 한 13억 톤 정도 되고 그 중에서 12억 5천만 정도가 그 GT 베이스입니다. 그 아약스 성급에 등록되어 있는데 전 세계 운항선대의 GT 베이스로 한 35%가 벌캐리합니다. 그리고 데드웨이트 토네지를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한 4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운항선대의 한 3분의 1 이상이 벌캐리한데 한국 조선소가 지금 벌캐리를 안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한국 조선의 지금 현재 미래가 어둡느냐? 이게 지난주 10월 30일 날 전 세계 유수의 그 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저 기사입니다. 과연 그 한국에서의 시빌딩 인더스트리가 선셋 인더스트리냐, 사양 산업이냐? 근데 이 기사를 쭉 읽었을 때 이 기사를 쓰신 분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아가지고 이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타이틀은 이겁니다. 그 사우스코리아 그 조선소가 지금 이 시빌딩 커패시티를 계속 줄이는데 그 부재로 달린 게 과연 시빌딩 인더스트리가 한국에서 선셋 인더스트리냐? 그 기사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한영 사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그러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도 나오는 게 이미 지금 새로운 연료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 암모니아 추진선이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그 IMO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2주 후에 MEPC에서 결정될 현존선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선박의 레이팅을 매기게 됐습니다. A부터 E까지 레이팅을 매기고 원래 계획은 A, B, C, D, E를 매겨가지고 C 등급 이하 DE 레이팅은 이 선박을 운항 못하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그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새로운 연료 시대가 오면 결국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이 기술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기사가 나서 제가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과 함께 성장한 한국 성급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 성급은 1960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1970년대 한국 조선산업이 현대대우, 삼성 3사가 할 때 이제 좀 도약을 같이 했고 저희들이 1980년도 아약스 정연을 가입을 했습니다. 아약스 정연 1988년도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1990년도에 전 세계 보험업계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야말로 전 세계 보험업계로부터 인정받고 난 이후에 한국 성급이 세계적인 성급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타성급에 비해서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서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 어느 성급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레타 이게 런던 그 보험업계에서 한국 성급을 인정하고 한국 성급에 등록된 선박이 더 이상 보험업계에서 그 보험료 요율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공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성급이 여태까지는 저희들 한국 성급 성장의 과정과 그 한국 조선업계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는데 한국 성급이 어떻게 그 한국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역사는 짧지만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IMO나 아약스 같은 국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국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아약스나 IMO 같은 활동을 할 때 항상 조선에 관련된 어떤 표준을 정할 때는 항상 한국 조선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한국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하는 부분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한국 조선소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걸 아약스나 IMO 같은 데 가서 입장을 그렇게 정하고 합니다. 저희가 그 IMO 회의를 저희들은 초기부터 참석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국내 조선소에서는 IMO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IMO 회의를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케알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1명 내지 2명, 한국 정부도 IMO 회의를 거의 가지 않았었어요. 그때 한번 제 기억으로는 그 유럽의 그 세사라고 있습니다. 유럽 그 조선협회에서 IMO에서 한국 조선을 엄청나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무슨 사안이 있었는데 한국 조선은
프로덕션만 신경 쓰고 프라이스 덤핑만 하고 어떤 그 뭐 비난이죠. 했는데 그래 전 세계 이제 IMO 대표들이 다 듣고 있는데 한국조선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회의장에 누가 앉아 계셨냐면 지금 IMO 총장으로 계시는 임기택 사무총장님이 한국 정부대표로 앉아 계시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한국 대표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사가 지금 한국 조선소를 비난하니까. 그래서 임기택 총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조선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 왜? 유럽 선사들이 한국 조선의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전부 다 한국 조선사를 발전하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 잘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비록 성급에 근무하지만 어디 나가면 만약에 어디에서 한국 조선을 비난한다든지 한국 조선소를 뭐 어떻게 하면 꼭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저는 성급에 근무하지만 그래서 한국 조선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겠다는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아약스 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1년도에 그 한국 성급 런던 지구장으로 갔는데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이 IMO 활동을 이렇게 KR에서 했습니다. 할 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조선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유럽 선주들이 발전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한국 조선의 기술력을 컨트리뷰션하는 게 없어가지고 한국 조선 협회에다가 조선소 분들, 기술분들이 제발 IMO 회의 좀 같이 가시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설득 끝에 2008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 그때 아마 2008년도 같아요. 조선협회 그 산하에 국제협력기술위원회라는 게 설립돼 가지고 이 국제기술협력위원회 그 의장을 저희 한국성급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 지금 저희 하태범 연구본부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사회에 특히 IMO 활동을 하면서 한국 조선에 관련돼서 활동했던 사항들을 제 자신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89년도에 엑손 발데스 사고가 나가지고 엑손 발데스가 알래스카에서 억울한 데 돼가지고 알래스카를 전 기름으로 덮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IMO에서 마폴 해박을 개정해서 더블 탱커 규정이 돼가지고 싱글 탱커는 페이즈 아웃 하자라고 이제 IMO에서 논의를 할 때 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어떤 그 설계를 들고 나냐면 미드데크를 규정을 들고 났습니다. 이 미드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밑에 더블 보텀을 없이 싱글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기름 유출 안 된다 하는 걸 해가지고 그거를 IMO 회의장에 와서 막 자기들이 그 발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규정 미드데크를 하면 이거를 더블을 대신 올터너티브 규정으로 잡아 넣으면서 이걸 가지고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특허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한국 정부 대표로 그때 한국 성급하고 그때 IMO 그때 파견관이었던 그 전직 해양수산부 차관하던 분이 계셨는데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 성급 그때 당시에 그 IMO 대표였던 분이 그 회의장에서 연설문을 만들어서 회의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IMO에 관련된 선박 그 규정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특허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유럽의 각 대표들 엄청나게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그 일본 정부 대표가 결국 IMO 그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특허를 포기하겠다 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이 올터너티브 규정이 지금도 마포 해박상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이제 그 규정은 사문화됐죠. 왜 사문화됐냐면 미국에서 그 엑손 발데스 사건 이후에 OPA 90이라는 별도의 따로 미국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강에 입항하는 선박은 더블라인 못 들어온다라는 미국 자체의 규정을 로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 규정이 사문화됐는데 만약에 OPA 90 규정이 없었더라면 아마 미쓰비시 중공업이 저걸 특허를 내고 했으면 한국 조선한테 엄청나게 이제 데미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거는 그 선박 조정성 기준인데 90년도 말경에 지금 현재 솔라스 챕터 2 안에 나와 있는 선박 그 조정성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제가 IMO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문서를 내놨어요. 지금 현재 이 만들어진 옛날에 만들어진 선박 조종성 기준이 현재 지금 선박이 대형화되고 갔는데 이 기준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조종성 기준을 바꿔야 된다 했는데 그때 제가 버뜩 생각나는 게 옛날에 한진중공업에 보니까는 프로본가 하는 선박이 그 인도를 안 가져가는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종성이 안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성 관련된 게 나중에 한국 조종소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해서 제가 막 사람들을 막 찾았습니다. 조선소에다 연락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종성 전문가가 누구냐. 근데 각 조선소들이 보니까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신메뉴브린 그 데이터를 인도한 선박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스에 있는 김선영 박사가 그걸 하신다고 찾아가서 일하자 했더니 마침 그 서울대학의 이기표 교수님이 이걸 전문으로 하셔가지고 이기표 교수님하고 김선영 박사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한국 조선소 조종성 하는 분들 다 모아서 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IMO다가 이제 문서를 몇 건을 냈습니다. 몇 건을 내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기표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기표 교수님이 이 워킹그룹의 의장을 하셨어요. 이기표 교수님도 사실은 IMO 활동 계획은 전혀 없으신데 본인이 의장 하시기가 전혀 생각도 안 하셨는데 의장을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표 교수님이 의장을 하시고 참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하시고 고생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 같이 이제 대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조선소에서 잘 아시는 PSPC입니다. 벌캐리하고 탱크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CSR도 만들어 IAS 커먼 스트럭처를 선거 공통규칙도 만들어졌는데 이 그 발라스트 탱크 같은데 코팅이 좀 잘못돼 가지고 코팅이 빨리 그게 훼손이 되니까 부식이 빨리 돼서 사고 많이 난다. 그래서 PCPC 규정을 그 발라스트 탱크에 설치하는 코팅 규정을 좀 빨리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IMO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그 인더스트리 멤버들끼리 이제 이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돌아가신 전영기 전임 회장님이 그 국제협력부장 하실 때 제가 열었는 지부장 할 때 그 반나절 회의니까 당시에 한번 가봐라 해서 갔는데 제가 회의를 참석해가지고 드라프트 안을 가지고 이 드라프트 안을 만들었는데 IMO 제출하게 됐는데 드라프트 안을 보니까 제가 이제 현장 경험했을 때 울산 지부에 옛날 현장 경험했을 때 경험에 의하면 이게 너무 까다로운 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울산 현대중공업 기술영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현대중공업 울산지사 런던지사에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발라스트 탱크에 코팅하는 규정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시비한 규정을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는 게 이거 현대중공업 스탠다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게 한국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겠다 해서 제가 KR 본사에 이제 이렇게 IMO 업무를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한국 조선소에 이 코팅 관련 전문가들을 좀 소집을 해라. 소집을 해서 대응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아마 대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 모여가 대응을 하니까 정말 한국 조선소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가서 정말 대응을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땡가나 지금 벌캐리 같은 거 제가 지금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자꾸 지금 말을 떠넘게 되고 그러는데 땡가나 벌캐리 같은 경우는 검사할 때 정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막 이런 탱크나 어디입니까 벌캐리 같은 큰 구조물 구석구석 어떻게 접근 수단을 설치해야 돼요. 근데 그 규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물론 관련해 가지고 한국 조선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라스트 워터 이 규정입니다. 이 규정도 발라스트 워터 처리 장치 이 규정도 호주가 제일 먼저 이를 제기한 이거는 그야말로 90년도 중반부터 호주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제가 국내 기자재 업체들을 위해서 저희 한국 성급에서 정말 이 문제를 빨리 기자업계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자업계들하고 초기에 잘 대응을 해가지고 이 발라스트 처리 장치 관련 규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업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테크로스나 파나시아 같은 세계적인 그 발라스트 처리 장치 그 기자재 업체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 발라스트 처리 장치를 했는데 이게 미국 들어가는 USG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USG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그때 당시 키오스트에서의 테스팅 설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제도에 그 코멜에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수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한국 기자재 업체를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그 테스팅 설비를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USCG부터 그 승인받은 인디펜던트 레버러토리 인정을 받아서 그 테스트를 하고 저희들이 정서를 주면 그 USC 인정을 하고 하는 그 기자재 업계를 위한 그런 활동도 계속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마폴 이게 낙서 규정입니다. 이 낙서 규정도 90년도에 만들어진 걸 알고 있는데 이 낙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엔진을 만들 때 그 낙서 배출을 줄이는 규정을 할 때 이게 처음에 논의할 때도 정말 한국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있던 지금도 제 기억나는데 우리 그 뉴욕으로 간 어떤 김종원 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 가져와 가지고 현대엔진한테 모든 자료를 주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현대엔진에서 잘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뭐 낙스 테크니컬 코드에 따른 어떤 낙스 테크니컬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한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은 그거 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국 조선 뭐 기자재업계를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서 가장 좀 나름대로 그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게 이겁니다. 그 현대엔진하고 그다음에 HSD, SDX 엔진에서 요거는 그러면 한국 성급의 노력을 뭐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성급에 상관없이 사실 이거 성급과 상관없거든요. 모든 엔진 낙스 서티피케이션은 폐하라도 몰아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게 이 EDR. 근데 이때는 이미 2008년도에 EDR 규정을 만들 때는 2008년도에 그 한국 조선협회 산하에 국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국제협력위원회 한국 조선협회에서 IMO 한국 조선업계를 대표해서 IMO 회의 가시는 분들은 출장비도 그렇고 비행기표도 전부 다 끊어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때 단계부터는 굉장히 이제 조선업계에서 적극적으로 IMO 활동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EDI 규정 만들 때도 저희하고 좀 한국 조선소들하고 협력을 해서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EDI 페이즈 3가 2025년도에 도래를 하는데 이게 불쾌라는 2025년도 페이즈 3를 맞추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규정을 좀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걸 찬성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조선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문서를 곧 한국 정부를 통해서 IMO에다 제출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페이지 3를 못 맞추게 나누면 중국 조선소는 페이지 3 맞춰서 못 지을 거 아니냐. 그러면 불쾌라가 한국 조선소도 좀 그 건조 발주가 좀 오지 않을까. 실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 한국 조선이나 한국 해운을 항상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런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만강간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전영계 회장님 사진도 녹을 하는데 그 포스코에서 그 고만강간을 지금 IGC 코드에 그러니까 그 전용 탱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IMO에서 규정을 만드는데 같이 협력을 하자 해서 저희하고 관련 뭐 그때 다성급들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해서 지금 결국은 이게 IMO에서 그 고만강간 지금 현재 그 IGC 코드에 고만강간 어디입니까 전용 탱크로 쓸 수 있는 게 뭐 알루미늄하고 그 서스하고 이런 일부분들 재료만 있는데 고만강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터링 가이드라인을 승인을 하는데도 일본에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는데 그 포스코 저희 뭐 이렇게 국내 조선사 협력을 해서 이 고만강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인터링 가이드라인을
그 만들어서 성이 났고요. 이미 실정 선박으로 일신 아이리스라고 50K 벌케리아에 실제 그 탑재를 해서 운항 중에 있습니다. 이걸 HMD에서 이제 건조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또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독일에 그 근무하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독일 현지 검사원이 지엘에 근무하다가 저희들 현지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그 캬르 검사원인데 독일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캬르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대표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독일이나 EU 쪽에 이 고만강간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더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어레인지 해가지고 포스코하고 지금 하상 회의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도움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듣고 보니까 실제 뭐 한국 선급이 엄청난 노력했는데 타성급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섭섭했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저한테 할당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트라스 헐스캔 뭐 이 개발하는데 정말로 이 많은 고생을 하신 이정렬 팀장이 이제 CSR이 생김으로써 그 벌케리아 탱크는 모든 성급 룰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돼가지고 돌아가신 전영 계장님께서 소프트웨어를 빨리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시트라스 헐스캔을 개발해서 한국 조선소에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저희들이 런던에서 뭐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어요. 이 시트라스 헐스캔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 기술본부장 김창호 본부장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가서 이렇게 상을 받고 이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조선소에도 새로운 연료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도 한 사장이 하시는 말씀하고 거의 100% 공감을 합니다. 2030년부터 이미 그 CO2 배출량을 40% 정도 이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연료를 대비한 신조 발주가 제가 보기에는 2025년부터 그래서 그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2023년 4년 그때까지 그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많은 조선소들이 견딜 수 있을까? 한 2025년부터 신조가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트레이드윈즈 기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LNG 연료 같은 이런 선박들 이런 데 대한 발주가 많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그 군산에 그 TCC가 있습니다. 엔진 테스트 베드가 있는데 거기에 국내에서 뭐 후처리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저희들이 SDX 엔진하고 SDX 엔진에서 개발한 그 가스 중형 그 추진 엔진에 대해서도 이렇게 테스트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암모니아 저희들이 암모니아 그 가이드라인 책도 펴내고 또 그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한 국내 설계사하고 설계를 하고 만 엔진하고 같이 이제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하고도 지금 2만 CBM 그 수소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그 AIP를 승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뭐 그 나름대로 그 국내 조선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국내 조선소에 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이미 산자부하고 그 해수부하고 약간 1,60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저희 하태범 연구본부장이 거기에 책임자로 가서 2025년까지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디지털 기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트라스 헐스캔 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지금 조선소들이 지금 2D나 이런 드로잉이 아니고 3D 드로잉을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타면 그게 프로그램 임포트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그 삼성중공업하고도 실제 그 삼성용에서 만든 3D 드로잉이 우리 프로그램으로 이 임포트가 되는지를 다 지금 실증하고 거의 다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저희가 계속함으로써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VR도 마찬가지입니다. VR, 버추얼 리얼리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도 요즘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국내 선사보다 해외 선사에 제일 먼저 사이버 인증을 줬습니다. 영국 선사 송가라 사이버 인증을 줬고요. 그다음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지원 그 국내 H라인에서 현대 LNG 해운에서 발주한 그 VLGC에 대한 최초의 그 사이버 인정을 줬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그 힘을 쏟고 있는 수소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소를 해외에서 생산해서 저장해서 국내 수송하고 실제적으로 최종 엔드 유저까지 가는데 그 중간 단계인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고 있는데 2단계인 그 수소를 저장해서 수송하는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국내 지금 조선 3사와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저희 한국 성급이 같이 해서 지금 이 부분에 책임자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연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와 같이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수소 기획단에도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새로운 연료 시대를 대비해서 국내 산업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순서를 정해놓은 것들이 현재 승급은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면 승급은 그 기술적으로가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선박의 등록 톤수하고 그 척수를 가지고 정합니다. 현재 그 DMV하고 그 옛날 GL 승급이 합병을 해서 DMV GL 되면서 등록 선대가 지금 DMV GL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아마 지금 2억 7,700만 톤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NK가 부동 1위였어요. 일본 승급이. 일본 승급이 부동 1위였던 이유는 일본 해운업계가 전부 해운조선업계가 NK를 밀어주기 때문에 부동 1위였는데 지금 두 개가 합병하면서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ABS 가고 있고 이 영국 승급이 저희들보다 딱 200년 먼저 됐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승급 뭐 CCS 되는데 이 중국 승급이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등록 선대가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를 추월했습니다. 아마 이 중국 승급의 등록 선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약선대 보관대만 이러고 실제로 한 1억 5천만 톤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 소에서 중국 금융을 이용해서 짓는 선박은 무조건 중국 승급에 들어갑니다. 그 외국 선사가 아무리 해도 중국에서 금융 주면 중국 승급과 유중 승급을 해라. 조선소도 중국 승급을 밀고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 톤수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톤수로 보면 알 수 있고 저희들은 이 7천만 톤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옵쇼어 빼고 LNG를 포함해서 소위 트래디셔널 커머셜 선박에 대한 기술력은 어느 승급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큰 승급들도 있고 작은 승급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승급이 가진 기술력이 어떤 부분 난 것도 있고 작은 승급들이 어떤 부분은 또 난 게 있고 서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트래디셔널 커머셜 선박에 대한 기술력은 어느 승급보다도 뒤지지 않는다 자생합니다만 현재 등록 선대가 지금 7천만 톤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이 7천만 톤 중에서 한 70%는 한국 선사고 나머지 30%는 순수한 해외 선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7대 3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5대 5로 지금 하려고 엄청나게 해외 마케팅을 제 자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뭐 해외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7천만 톤에 수급되어 있는 걸 시점을 보니까 딱 한진해운이 그 망하고 난 그 시점부터 딱 이 지금 정체돼 있어요. 이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국 조선산업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같은 관련 업계들 다 모여서 그 상생 생태계를 만들자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그 3.1 회계법인 그 PwC에다가 한국 성급의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한번 그 용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한 1조 1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급이 잘 돼가지고 이 조선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이 조선 학도들이 지금 많이 와 있을 텐데 저희들도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건 여러 가지 지금 뭐 국내 해운 조선 산업이나 전 세계적인 조선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채용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좋은 학생들 많이 교수님들 와 계신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훌륭한 성급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형철 회장님께도 김효수 회장님께서 직접 선물을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앞에 서세요. 네, 마스크 쓰고 예, 선물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철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특별 강연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훌륭한 강연 해주신 우리 한영석 사장님과 이영철 회장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잠깐 장례 정리를 하고요. 2시 50분부터 학생 경진대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